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우리가 함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할 학교 안전교육 전문 강사 정종관 강사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학교 안전 그리고 재난 이쪽으로 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한국생산성본부의 안전교육 인증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요, 먼저 안전 관련 속담에서부터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도대체 우리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어떤 유형의 사고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사고들은 119에 신고해가지고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심정지 환자들이나 기도폐쇄 환자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현장에서 조치해야 되는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에 관련된 응급조치 사항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오늘 교육을 진행하고 마무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안전 관련 속담을 한번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안전 관련 속담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예, 우리 선생님. 그렇습니다. 정말 속담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이심에도 불구하고 속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제가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먼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속담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자신 있어도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의 속담이고요. 다음은 무슨 내용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다음 속담은 무슨 속담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라는 그런 속담이죠. 이 속담은 내가 확실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그런 의미의 속담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어떤 의미의 속담일까요? 맞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교 때 어떤 안전에 관련된 인식이 잘못돼서 잘못된 습관이 든다 하면은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어렸을 때 몸에 배어있던 그런 습관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담을 이렇게 봤을 때 편리함은 있고 안전을 생각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런 속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학교 안전사고 통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전사고 통계가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학교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형의 어느 시간대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어느 부위가 가장 많이 부상을 입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만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학교 활동 중에서 지금 이런 활동에는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충분히 예측하고 대응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줄이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안전사고 통계가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안전사고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급별 안전사고 통계입니다. 다양한 학교 유형이 나와 있지만 초등학교 위주로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초등학교 위주로 보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통계가 초등학교 안전사고율이 높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중학교도 안전사고 비율이 높지만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안전사고에 관한 인식이 잘못 박히게 되면은 중학교에 가서도 저렇게 많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보면은 대부분 비율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안전사고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께서는 잘 인지를 하신 다음에 실제로 학교에 가셔가지고 어떤 안전 활동을 할 때 정말 많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시간은 과연 어떤 시간에 안전사고가 많이 날까 쭉 확인해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주로 체육 시간에 주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대체적으로 학교 급별로 봐도 체육 시간이 대단히 사고
비율이 높지요. 특히 초등학교도 사교육 비율이 대단히 높고 그 외에 점심시간이라든지 수업시간 또 휴식 및 청소 시간에 사교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이 도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전사고 활동을 할 때 체육시간, 점심시간 또는 수업시간 이런 시간에 우리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충분히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장소인데요. 과연 학교 내에서 어떤 장소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할까를 알아보았는데요. 초등학교를 보니까 주로 부속실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교실, 통로순입니다. 특히 부속실, 운동장, 교실, 통로 이걸 봤을 때 활동을 많이 할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 통계치로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다음은 학교 급별 사고 형태입니다. 먼저 쭉 확인해 보시면은 주로 낙상과 관련된 사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1차적으로 낙상을 통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낙상이 많이 발생을 할까 이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또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학교 급별 사고 형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낙상 사고로 인해서 많이 사고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서 넘어지게 되면은 주로 발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짚으면서 손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발, 다리, 손, 팔 순으로 부상 부위가 많고요. 그 다음에 사고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할까 하는 것을 알아보니 구기운동할 때 주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기운동하면서 넘어지가지고 발이나 다리나 손이나 팔이 많이 부상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교 안전사고 통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걸 총 정리를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사고 비율이 다른 학교 급별 사고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았고요. 두 번째는 체육시간, 그리고 특히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구기운동을 할 때 사고 비율이 많이 높았고, 결국은 체육시간이나 구기운동은 운동장에서 많이 할 텐데 그 활동 공간이 넓은 부속실이라든지 운동장에서 사고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낙상 사고에 의해서 팔, 다리, 손, 팔 부위가 많이 부상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통계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다른 부위에 부상을 당하면은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119 구급대가 도착해서 충분히 응급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배우게 될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는 발견 즉시 발견자가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지만 특히 지금부터는 더욱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나서지 않을 것 같아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엄마?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빠? 우리 오빠인데? 이거 꼭 해야죠. 저희 가족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제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 무조건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보셨습니까? 영상 처음 부분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별로 무관심했던 것 같고, 또 질문을 해보니까
뭐 신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후반부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오빠가, 즉 가족이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배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은 발생한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 신고하고 즉각 심폐소생술로 들어가야 하는데 주로 그러면 심정지 환자가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요? 공공장소에서 예전에는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제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의 오른쪽 위에 있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 신고하고 내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119 구급대가 학교 현장까지 도착할 때까지 4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심정지 환자는 점차 뇌손상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혹시 깨어난다 하더라도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을 받으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은 바로 신고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우리 혈액색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4분이 경과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뇌 손상이 오기 시작해서 10분이 지나게 되면 거의 뇌 손상이 많이 돼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깨어난다 하더라도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정지가 발생하고 1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되면 90%의 생존 확률이 있고요. 4분 내에 실시하게 되면 50%, 4분 이후에 실시하게 되면 25% 이하로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조해 드렸지만은 심정지 환자 발생 즉시 발견한 사람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을 우리가 골든타임 4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살아나긴 했는데 갈비뼈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갈비뼈가 골절이 됐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치료비를 보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심정지 환자가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너무나 낮은 거예요. 그래서 08년도에 선의 응급 의료에 대한 면책법이라는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혹시 사망했거나 혹시 다른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법률로 정했어요. 그것이 바로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한 면책법인데요. 그래서 저는 법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3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3고. 처음에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이 세 가지만 하면 심폐소생술은 끝나요. 방법은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깨우고입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심정지한테 다가가서 깨워야 되는데 깨우기 전에 반드시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혹시 그 현장이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내가 저 환자한테 접근했을 때 내가 위험하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봐야 돼요. 그리고 안전했을 때,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심정지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잘 시행이 돼야 긴장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잘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깨우고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알리고입니다. 나 혼자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은 주변에 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명확하게 어떤 한 분을 지정해서 검정 셔츠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노란 셔츠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하고 명확하게 사람을 지적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분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혼자 있을 경우에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는데 반드시 핸즈프리 상태에서 영상통화로 119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먼저 전화를 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내가 심폐소생술을 잘 한다 할지라도 실제 심정지 환자를 내 눈앞에서 발견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황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보다 명확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즉 119 상황실과 연결을 해서 119 상황실에 있는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은 핸즈프리 상태에서 영상통화를 해야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누르고지 않습니까? 근데 누르고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이분이 아까 의식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동안에 또 호흡은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호흡을 하면 이렇게 가슴이나 배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귀를 환자의 코 가까이 대서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호흡을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호흡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호흡이면 이렇게 호흡을 하지만은 비정상적인 호흡은 이렇게 정상적인 호흡과 확연하게 다른 호흡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호흡하는 것은 호흡하는 것으로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은 호흡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바로 가슴 압박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황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누르는 부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심장은 중앙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이 부분도 많이 혼돈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심장은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내 머리만 하다, 내 주먹만 하다. 그렇습니다. 내 주먹만 합니다. 그리고 내 주먹만 한데 우리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가 머리뼈, 어깨뼈, 가슴뼈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은 이 가슴뼈 밑으로 3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심장이 위치해 있어요. 가슴뼈하고 이렇게 다 있지가 않고 3cm 정도 이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부위를 압박하지 않으면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위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목 움푹 들어가는 부위부터 명치까지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 아래쪽의 중앙 부분을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제가 손으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전부 다 이렇게 해보세요. 예, 좋습니다. 자, 손가락을 잡고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해서 지금 이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을 명치에 대는 겁니다. 이 손가락을 명치에 대고 가슴 쪽으로 대었을 때 이 집게 손가락 닿는 부분, 이 손가락 부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압박을 하면은 가장 정확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은 여러분 스스로 아니면은 상대방의
배에다가 실질적으로 손가락을 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 손가락을 명치에 대고 가슴 쪽으로 엎은 다음에 이 집게 손가락 위에 손바닥을 대고 가슴 압박을 진행하면은 정확한 위치에다가 심폐소생술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손가락 끝을 환자의 몸에 대지 않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가슴 압박을 할 때 손가락이 상대방의 옆구리에 닿게 되면은 우리가 강한 압박을 할 때 손가락에 의해서 환자의 갈비뼈가 골절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환자의 옆구리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손가락 깍지를 껴는데 너무 이렇게 꽉 깨면 안 되고 그래서 살짝 공간을 두고 깍지를 낀 다음에 손을 이렇게 뒤로 제껴야 됩니다. 이렇게 제끼면은 손가락이 몸에 닿지 않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손꼽지라고 하는데요. 이 손꼽지 부분으로 아까 우리가 가슴에 대서 엎어가지고 집게손가락 부분에 손꼽지만 대고 가슴 압박을 시행해야 정확한 위치에 가슴 압박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서 가슴 압박하는 자세를 보면은 정말 정확한 자세가 아니에요. 물론 정확한 자세가 아니어도 충분히 심폐소생술을 해도 많이 살아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세를 취한다면은 더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소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세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자세를 잘 취하신다면 정말로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해서 환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림에 보시면은 뒷다리를 신발 부분을 세웠습니다. 땅에 대지 않고 세웠고요. 그 다음에 대퇴부도 수직으로 세웠고 팔도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위가 반드시 수직이 돼야 합니다. 발끝, 대퇴부, 팔, 이 세 부위가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되어야만 정확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고요. 특히 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다리식으로 벌어져서는 안 되고요.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 안으로 모아가지고 누를 때 손의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체중을 이용해서 눌러야만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손가락 깍지 끼는 법 제가 알려드렸죠.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이 손꿈치 부분으로 정확한 부위를 압박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자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하게 되면은 이 손이 수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환자의 팔 쪽으로 무릎을 붙여가지고 최대한 가까이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체중으로 정확하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들여야 됩니다. 엉덩이를 발뒤꿈치에 붙이고 하면은 또 체중으로 누르는데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들고 체중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너무나 빨리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천천히 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숫자를 세면서 가슴 압박을 하면은 또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선은 환자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환자가 혹시 깨어나는지, 혹시 넘어지면서 다친 부위는 없는지, 혹시 이물질은 나오는 게 없는지, 아니면 또 혹시 호흡은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얼굴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cm 깊이로 압박을 하고 100 내지 120회, 분당 100 내지 120회. 그러니까 빨리 누르면은 0.5초당 한 번씩 압박을 해야 되고 조금 여유 있게 누르면은 0.7초당 한 번씩 가슴 압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빠르고 강하게 눌러야 됩니다. 혹시 가슴뼈나 갈비뼈 골절 때문에 약하게 누른다면은 아까 우리 가슴뼈가 너무 단단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슴뼈로부터 3cm 정도 아래쪽에 심장이 위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뼈에 의해서 심장을 누르게 하려면은
강하고 빠르게 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압박과 이완을 일정하게 해서 압축과 이완 이런 펌프 작용을 정확하게 해서 혈액이 머리끝까지 쑥쑥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 빨리 넣었다, 마음이 급하니까 너무 빨리 넣었다, 그러면은 심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압박해가지고 이완되려고 그러는데 또 눌러버리고, 이완되려고 하는데 또 눌러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혈액이 가슴까지만 갔다 다시 내려오고, 가슴까지만 갔다 다시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심폐소생술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뇌로 보내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빠르게 분당 100 내지 120회로 누르고 압박과 이완을 50대 50으로 정확하게 해줘야만 혈액이 머리까지 쭉쭉 올라가서 뇌로 산소가 포함된 혈액이 공급돼서 다시 심정지 환자가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가슴 압박을 잘해가지고 깨어났어요. 깨어났을 때는 이렇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회복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복 자세가 지금 오른쪽 맨 아래 그림에 보면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회복 자세가 되어 있는데 저거는 대단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를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위 모양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의 그림처럼 오른쪽 어깨로 아래쪽을 가게 회복 자세를 두게 되면 지금 위 모양으로 봤을 때 식도하고 위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음식물이 바로 넘어올 수가 있게 해요. 그래서 저렇게 오른쪽으로 회복 자세를 취하면 안 되고 왼쪽 어깨가 땅에 닿을 수 있도록 회복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지금 보면은 위하고 식도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단이 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음식물이 목으로 넘어올 확률이 훨씬 더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가 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특별한 어떤 부상 부위가 없을 때는 왼쪽으로 눕힌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심장 충격기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는 사실 전원만 키우면은 거기 전원에서 우리가 진행해야 할 순서가 자동으로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전원 스위치만 켜면은 거기서 나온 음성대로 따라서 진행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심장 충격기는 지금 대부분의 장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건물을 들어갈 때 아니면 학교로 가실 때 자동심장 충격기 저기 있네? 이렇게 항상 자동심장 충격기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자동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했을 때 바로 가서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생존율이 3배가 높습니다. 3배. 그래서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야만 훨씬 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심장 충격기는 어디 있을까요? 어지간한 건물에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출입하실 때 자동심장 충격기 어디 있는가 꼭 확인하는 습관 꼭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용 요령. 아까 사용 요령은 전원 스위치를 켜면은 전원을 켠다, 패드를 부착한다, 커넥터를 연결한다, 심장 리듬 분석한다, 제소동이 필요하다, 제소동이 필요하지 않다, 심폐소생술을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멘트까지 다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원 스위치만 정확하게 켜면 그 뒤부터는 거기서 나온 음성을 따라서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심장 리듬 분석이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작동을 해서 패드를 오른쪽 가슴과 왼쪽 옆구리 밑에 부착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2분마다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해서 이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지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 멘트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시끄러울 때는, 주변이 너무 시끄러울 때는 이 자동 심장 충격기에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저 순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부착하는 위치는 누워있는 환자한테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기는 순간적으로 혼돈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굽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오른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가 왼손으로 굽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셔서 오른쪽 가슴과 왼쪽 옆구리 밑에 패드를 각각 부착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부착해야 되는 패드와 왼쪽에 부착해야 되는 패드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 옆구리 밑에 부착하는 위치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도폐쇄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폐쇄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사탕을 먹거나 떡을 먹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또 식사를 하잖아요. 그때 순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식도로 넘어가야 될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다가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깜짝 놀라게 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또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은 기도가 폐쇄가 됐기 때문에 호흡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호흡을 못하면은 좀 전에 응급처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가 포함된 혈액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산소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이 또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폐쇄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1분이면 사람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폐쇄거든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하나 보시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이 목에 걸려 위급 상황에 놓인 관광객을 한 대학생이 하임리히법이라는 응급 처치술을 사용해 구했습니다. 이렇게 잠깐의 조치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배우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낙지가 목에 걸려 창백해진 횟집 손님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곧바로 손님 뒤로 다가가 복부를 압박하는 종업원. 10여 차례 시도만에 손님은 기도를 막았던 낙지를 뱉어냅니다. 아버지의 가게일을 돕던 20대 청년이 의무소방원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배운 하임리히법을 실시한 겁니다. 말도 못 하신다 하니까 이제 제가 하임리히법 생각나가지고 등 뒤로 돌아보시라고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음식 등이 기도에 걸려 질식 상태에 빠졌을 때 실시하는 하임리히법. 환자 등 뒤에서 다리를 환자 다리 사이에 넣고 지탱한 뒤 복부를 눌러 올리는 것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주먹에 엄지손가락면을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 중간에 댄 뒤 다른 손으로 감싸주고 양팔로 강하게 뒤쪽 위쪽으로 밀쳐 올리는 겁니다. 환자가 영아일 경우 사용하면 안 되고 거꾸로 들어 등을 두들기거나 가슴 압박과 반복해 실시해야 합니다. 보통은 기도에 음식 등 이물질이 막히는 사고는 전국에서 매년 1,600건 이상. 그리고 다시 또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하임리히법으로도 구조대가 오는 동안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0초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정확하게 잘 알아보면은 먼저 기도폐쇄 환자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목을 움켜쥡니다. 목을 움켜쥐면서 약간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요.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이거는 기도폐쇄군 하고 바로 119에 일단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9 신고하신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목에 뭐가 걸렸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정도 소리를 낼 정도 된다. 그럴 경우는 약한 기도폐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상대방한테 기침을 유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을 통해서 만약에 음식물이 튀어나왔을 경우는 해결이 되는데 기침을 해도 음식물이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때는 등두들기를 5회 시해를 합니다. 이 등두들기 자세는 약간 인사를 하는 그런 자세 정도 취하고 난 다음에 등두들기를 시행을 해서 음식물이 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은 목을 움켜쥐는데 혹시 목에 뭐가 걸렸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는 상황이 왔을 때는 기도폐쇄가 심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일단 먼저 등 두드리기를 5번 시행한 다음에 그래도 음식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하임리를 시행하는데요. 하임리이 시행하는 장소가 또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명치에서 살짝 위에 부분 이렇게 세 손가락을 대서 엎은 다음에 집게손가락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박을 했죠. 하임리는 명치와 배꼽 사이에 주먹을 쥐고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이 엄지손가락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엄지손가락 부분을 명치와 배꼽 사이에 대고 손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받친 다음에 아래에서 위쪽으로 쳐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5번 정도 쳐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등 두드리기 5번, 쳐 올리는 자세 5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음식물이 나왔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환자를 눕혀놓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왜? 호흡을 하지 못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아까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시간이 경과했다고 생각되면 환자를 눕혀놓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먼저 상대방의 다리를 좌우측으로 벌리게 한 다음에 내 다리를 상대방의 다리 사이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등과 내 배를 완전히 밀착을 시켜서 내가 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힘차게 복부 밀어 올리기를 할 때 상대방이 뒤로 물러서면은 정확하게 복부 밀어내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를 완전히 상대방 등에 밀착시켜서 내가 등이 돼줘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그런 자세가 완성이 되면은 아까 알려드린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세를 통해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5회 쳐 올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 두드리기 5회, 쳐 올리기 5회 이 자세를 반복해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게 되면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상대해야 될 대상자는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에 비해서 신장으로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서 상태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자세를 하게 되면은 대단히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 키에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선생님들께서 무릎을 꿇고 아까 앞에서 알려드린 그 자세로 여러분들이 시행을 하시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하임리히법, 그러니까 기독폐쇄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저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키가 작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학생이 너무 키가 고학년에서 너무 키가 크다. 그럴 때는 학생한테 좀 앉으라고 한 다음에 정확하게 또 복부 쳐 올리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는 내가 잘할지 몰라도 막상 하려니까 자신도 없고 두려워. 그리고 너무 다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앞에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나 요령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응급처치는 기술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교에 가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학교에서 안전사고 날 수 있는 유형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장소라든지 어느 부위에 부상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유심히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게 되면 저 아이 좀 위험한데, 저 위험한 행동인데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스파이더맨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이건 안 돼, 잠깐 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저지를 시키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이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심과 관찰, 예측, 예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학교에서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제로화가 달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